양이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 그 다음에 입자라고 할 때 자,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물리학에서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양을 물리량이라고 하는데요. 속도, 온도 뭐 그런 거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물리량이에요. 뭐 그전에는 원자나 전자 같은 입자는 따로따로 띄엄띄엄 있어도 속도나 온도 같은 물리량, 뭐 1, 1.1, 1.11, 1.111 뭐 이런 식으로 빈 곳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값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큼직한 세계에선 연속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러한 물리량조차도 미시세계로 들어갔더니 마치 입자처럼 1, 2, 3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띄엄띄엄한 값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야, 지금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연속이고 뭐가 띄엄띄엄 있어? 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야, 재밌다, 쉽다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입니다. 축구하는데 잔디가 안 좋아? 좋다고 생각하면 돼. 양자역학, 양자가 뭔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익숙해질 겁니다. 자, 이 사진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사진이죠. 양자역학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사진입니다. 바로 1927년 10월에 있었던 5차 솔베이 회의 참가자들의 사진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보면 누구든 가슴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진에 있는 29명 중에서 무려 17명이 노벨상 수상자라는 걸 알고 보시면 왜 지상 최고의 정모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막스 플랑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루이 드브로이, 에르빈 슈레딩거,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처럼 양자역학과 관련된 지상 최고의 과학자들이 전부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5차 솔베이 회의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가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닐스 보어라는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의 과학자가 들고 나온 아이디어라서 코펜하겐 학파 해석, 코펜하겐 해석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코펜하겐 학파와 아인슈타인이 경론을 주고받으면서 수많은 일화가 탄생합니다. 도대체 코펜하겐 해석은 무엇이고 회의장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시세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고전역학은 물체의 상태나 현상을 정확한 위치나 속도 값으로 딱 찍어서 계산합니다. 원인이 정확하게 있으면 결과도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미시세계에서 측정해야 하는 대상이 너무 작다는 게 문제가 됐어요. 뭐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려고 빛을 쏘거나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작디 작은 측정 대상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관측 행위 자체가 대상의 위치나 운동량 값에 영향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시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관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럴 확률, 저럴 확률 다 따져서 최대한 예측하고 묘사하는 것 정도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미시세계는 불확정성과 확률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자연을 확률로 이해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과학자가 돼가지고 확실한 답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었겠죠. 과학은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 많으신 설명충 닐스 보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 말도 받아쳤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더 쌓여졌겠죠. 그렇게 학회가 끝났을 때 둘의 대결은 보어의 판정승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마음도 사실 이해를 못할 건 아닙니다. 지금 들어도 난해한 코페르니쿠스 해석이 고전 물리학 끝물이었던 그때는 정말 더 이상하게 보였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뿐만이 아니라 슈레딩거라는 천재 과학자 역시 양자역학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향이라는 양자역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사고 실험까지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양자역학 찬성파를 공격하려고 만든 사고 실험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예시가 됐어요. 이렇게 현대 물리학의 근간인 양자역학은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했던 고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년째 별다른 이견이나 오류 없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양자역학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자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는 거의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나 LED나 레이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양자역학의 산물들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 스마트폰들 정말 조그맣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작은 세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역학이 지금의 현대사회를 가능하게 했다고 해도 무방한 거겠죠. 이렇게 현대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양자역학과 함께 다른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기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아인슈타인의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상대성 이론 덕분에 우리가 길치여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GPS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그 정보가 실제로 받았을 때 위성에서 시간과 지상에서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시간 보정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시간이니까 오차가 생기겠죠. 거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 이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르는 상태에서 단어만 보면 특수가 일반보다 더 특수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조건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이론이라서 상대적으로도 단순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온 우주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을에서만 전교 1등 해. 이거 쉽겠죠? 근데 전 세계 전교 1등 해. 전 세계 1등. 이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만 내가 1등을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무슨 내용인지 그나마 정말 심플한 입문용인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전제를 필요로 하는데요. 하나는 갈릴레이가 말한 상대성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조그만 통통배, 뭐 멀미도 좀 나고 내가 배를 타고 움직인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배 말고 유유히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커다란 크루즈선 같은 걸 타고 있다고 칩시다. 배가 좌회전도 안 하고 우회전도 안 하고 일직선으로만 쭉 움직여요. 그런 배 안에서 내가 식사도 하고 복도도 걸어 다니고 잠도 자고 책도 보고 했다고 칩시다. 그때 작용하는 물리 법칙이 배가 멈춰 있을 때랑 다를까요? 아니죠. 아마 상상만 해보셔도 선실 안에서는 배가 멈췄는지 움직이는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똑같은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적어도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조건은 뭘까요? 바로 빛의 속력은 언제나 같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리게 보이거나 빠르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의 속력과 관련해서 앨버트 마이클슨과 에드워드 몰리라는 분이 마침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빛의 매질을 찾아내려고 한 실험이었어요. 매질이 뭐냐면 파동이 전달되는 물질이에요. 물결이라는 파동은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죠. 소리라는 파동 어떻습니까?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죠. 그런데 빛은 어떨까요? 빛은 진공에서도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공기는 아닌 것 같고 뭔진 모르겠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가상의 매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상의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마이컬슨과 몰리는 에테르를 찾으려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면 빛의 매질은 없다. 예를 들어 이제 좀 배를 타고 가더라도 파도가 어디로 치느냐에 따라서 배가 좀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에테르라는 게 있으면은 빛이 좀 빨리 가거나 느리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에서도 빛의 속도가 똑같아. 원하던 에테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히 실패한 실험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못 찾았다. 에테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이 실험이 오히려 물리학적으로는 엄청난 성과가 됐고 결국 두 분이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타십니다. 앞에서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아인슈타인이 완성한 것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우리가 늘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관찰자마다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공간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이론이죠. 각종 영화의 소재로 쓰이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정말 너무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시간과 공간, 다시 말해서 시간과 거리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사실 빛의 속력이 어디서나 같다는 대전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력의 공식 기억나시나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즉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속력이 같다고 한다면 시간이나 거리 중 하나의 값이 달라졌을 때 다른 값도 필연적으로 같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가 딱 고정됐어. 그럼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시간 지연이라는 게 뭐냐면요.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빛을 위로 쏜 다음에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관찰한다고 칠게요. 우주선 안에서 볼 때 빛은 우주선의 높이만큼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선 밖에서 볼 때는요. 빛이 그림과 같이 사선으로 이동해서 우주선의 높이보다 먼 거리를 이동하겠죠. 그런데 빛의 속력은 우주선 안에서 보든 우주선 밖에서 보든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긴 거리를 더 긴 시간에 걸쳐 갔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속력이 같으니까 거리가 길어졌어요. 그럼 시간도 길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더 길다. 즉 더 느리다는 것이죠. 이를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길이도 시간처럼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지구에서 어떤 별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우주선 안의 시간은 바깥보다 느리게 흘러가겠죠. 하지만 우주선 안에서는 자기가 느려진 게 아니라 바깥의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 게 됩니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지구에서 별로 이동하는 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면 거리도 줄어듭니다. 즉, 우주선 입장에서는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가 수축되는 것이죠. 이걸 길이 수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 시공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여러 사례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화에서나 가능한 비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 예시로 든 우주선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선이 V라는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었잖아요. 수학적으로 그 V가 빛의 속력에 가까워질수록 시공간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은 대부분 빛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느리죠.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저런 현상을 체감하긴 힘든 겁니다. 시공간 개념을 뒤바꾼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0년쯤이 지난 후에 아인슈타인은 또 하나의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일반상대성 이론인데요. 이 일반상대성 이론은 기존의 중력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니까 사과가 떨어지고 지구와 달은 서로 잡아당기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뭘 끌어당기는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력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그저 시공간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주의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주의 시공간을 스타킹에 한번 비유해보자 이겁니다. 질량이 큰 천체가 넓게 편 스타킹 위에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죠? 스타킹이 푹 패이겠죠. 그러면은 질량이 작은 천체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푹 패이는 정도가 덜하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우주의 시공간이 스타킹 같다는 건 아니에요. 3차원 공간의 왜곡을 묘사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질량이 큰 천체 때문에 이 왜곡된 공간, 스타킹으로 만들어진 이 면이 푹 파였어요. 근데 어떤 물체가 다가온다고 칩시다. 그 물체가 그냥 공간을 이렇게 따라가기만 해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천체가 푹 파놓은 그 구덩이를 따라서 방향을 바꾸면서 천체 주변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를 천체가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저 시공간이 휘어서 휘어진 이 구덩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물체가 흐를 뿐입니다. 뉴턴의 중력은 지구에서 문제가 없어요. 물체가 물체를 잡아당긴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거시적인 우주로 나가면요. 여기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훨씬 더 잘 맞아떨어진다. 뉴턴은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당기려면 질량이 있어야 돼요. 즉, 질량이 없는 물체는 중력 영향을 받지 않아요. 빛이 만약에 중력 영향을 안 받는다면 뉴턴이 맞죠. 왜냐? 질량이 없으니까 중력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우주에서는 빛이 중력에 맞춰서 휩니다. 즉, 시공간을 따라 휘는 거죠. 빛이 휘는 걸 실제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관측했기 때문에 결국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게 밝혀졌죠. 그때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뉴턴 역학은 무너졌다. 아인슈타인의 승리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단순히 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빛은 직진 운동을 하는데요.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서 크게 왜곡된 공간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 공간을 따라 운동할 겁니다. 본의 아니게 아인슈타인 말대로 휘어져서 더 긴 거리를 진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빛은 항상 속력이 같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길어진다는 것, 시간도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느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질량이 말도 못하게 극단적으로 큰 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천체 때문에 시공간이 엄청나게 푹 패였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느리게 흐를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패여서 빛조차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조차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블랙홀입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은 아닌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접하게 되면 약간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왜 학교에서 여전히 뉴턴의 중력, 뉴턴 역학 이걸 왜 배우고 있는 거냐?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냥 지구 정도 스케일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데는 뉴턴의 중력 법칙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 정도 스케일이 되면 빛을 발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지구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 현상을 설명하려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워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과학의 근본 물리학 첫 번째 시간 뉴턴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시간 아인슈타인까지 숨가쁘게 달려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